자, 너무나도 다행히도요. 이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누계 출생아 수 10년 만에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14만 명 넘어섰습니다. 이 결혼,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 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생아 수, 출생아 수 연간 기준 지금 25만 명이 무너져서 참 걱정도 많았고 네. 우리 많은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속도로만 놓고 보면 25만 명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요즘에 청첩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식 조사가 있는데 완전히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늦게 하지가 아니라 더 빨리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22년에 조금 사실 쇼크였는데 이 출생아 수가 25만 명이 깨졌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25만 명이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국가 데이터처,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에 인구 동향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생아 수를 봤더니 7월 출생아 수가 2만 1,803명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7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오르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고 저때까지가 14만 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월 대비 보면 이제는 한 5.9% 이제 오른 수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월별 출생아 수 이렇게 봤더니 13개월 연속 이제는 계속적으로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9.4%나 오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합계 출산율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0.8명입니다. 이게 작년 동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0.04명이 더 늘어난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가 혼인 건수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혼인 건수는 선행 지표죠. 출생아 수의 이제 혼인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혼인 건수도 7월 혼인 건수가 2만 394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8.4%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늘어났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로 아마 많이 뭐 청첩장 오니까 느끼실 것 같은데요. 16년 이후에 9년 만에 이제 최대치다 이렇게 또 통계가 나오고 있고 지난해 4월 이후에 16개월째 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인식 변화 표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저출산위가 이제는 인식 조사를 했는데 전국 25살부터 49세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고 있는 게 결혼 긍정 인식 부분에서 증가되고 있는 그래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녀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뭐 2025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혼 남녀 출산 의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다시피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죠. 특히 결혼 의향이 있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9%포인트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이제 제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통틀어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이제 출생아 수라든지 혼인 건수가 더더욱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인식 또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데는 기본적으로는 사랑이겠죠. 사랑과 가족애가 있겠지만 여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꽤 많은 혜택들이 좀 있어요. 이게 네. 혜택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그런 혜택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역시 가장 먼저 주거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혜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좀 볼까요? 일단 아까 그 앵커님께서 이제는 인식 조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가장 빠른 거는 결혼과 이제는 당연히 출산이다. 나가다. 네. 이렇게 이제는 인식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랑도 당연히 있고요. 그럼요. 네. 사랑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다 원하실 텐데 출산하는 게 또한 뭐 미혼 남녀들한테는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이번 연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뭐 지원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의 23%가 신혼부부 몫이거든요. 이게 이전보다 5%포인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메리트가 있고요.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에서 15%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결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신생아 가구의 청약 기회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봤더니 15에서 25%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 뜻은 뭡니까? 이게 이제 신생아라 그러면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 게 또 태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 10%포인트 정도 더 늘어났고요. 신생아 일반 공급도요, 5%에서 이제 10%로 더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공급이나 추천 공급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내 집 마련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도 신생아 이제 우선 공급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부분도 이제는 좀 주목할 부분이겠고요.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분양 같은 경우가 월 평균 소득의 요건에 맞춰서 사실상 이게 제공이 되는데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던 것이 140%까지 올라섰습니다. 최대가.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는 고소득에 있는 부부도 사실상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확실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내 집 마련하는 게 다른 일반 공급보다는 더 빠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또 출산가구 특공 많이 문턱 낮춰지고 물량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무주택 요건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당국의 생각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대부분 다 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좀 바뀐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거의 한 15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신혼은 아니시네요. 네, 신혼은 아닙니다. 7년이 신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7년. 네. 네, 7년 기준으로 신혼을 보는데 저는 신혼은 아니거든요. 네. 다시 좀 신혼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혜택이 그건 무슨 너무 얘기인가요? 네. 너무나 혜택이 좋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별 공급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요건이 또 무주택 요건이 완화가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혼인신고의 그 기준 날로부터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혼인신고가 아니라 이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무주택 구간을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집이 있었어요. 그럼 결혼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무주택이 아니게 된 건데 이제는 이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주택에 대한 요건도 좀 완화가 됐던 부분이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아도 그러면 신원 조건만 맞추면은 혜택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신혼 부부는 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시간 7년. 요게 이제 좀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월 평균 가족수로 본다 그러면 140%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첨 횟수도 사실상 생애 기간 중 한 번 이제 당첨 제한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됐던 것이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 공급 재당첨 1회 1회를 허용하네요. 한 번 더 허용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혜택이죠. 그다음에 이제 청약 이력인데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가 됩니다. 이건 원래부터 이제 기존이 있었던 네. 건데 이번에 이제는 개선이 됐던 것이 배우자까지도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가 된다는 부분.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이고요. 네. 무주택 조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그때만 무주택자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크게 이제 바뀌었다. 혜택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혼인 신고, 결혼 이후 7년 이내를 우리 정부는 신혼부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공, 또 출산가구 특공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도 혜택이 많습니다. 뭐 신생아
대출은 이제 워낙 유명해졌거든요. 네네. 이 대출 혜택도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내 집 마련할 때의 이제 정책 자금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디딤돌 대출과 전세는 이제 버팀목 전세 자금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6월달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좀 한도가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출보다는 그래도 디딤돌과 버팀목 전세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한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같은 경우가요. 디딤돌 대출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제 줄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생애 최초 청년도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629 대책에서 나왔던 거고요. 신혼부부가 4억에서 3억 2천, 신생아 특례가 5억에서 4억. 줄긴 줄었는데 한도를 보면은요.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반 대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혼부부 결혼하는 게 대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생아 특례는 4억입니다. 한도가. 맞습니다. 예, 제일 커요. 네. 버팀목 대출 많이 이용하시죠?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이라든지 생애 최초보다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가 한도 면에서 본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는 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낳는 거, 그다음에 결혼하는 게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금리도 유리합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봤더니 최대가 3.95%인데 이게 보니까 신혼가구에게는 우대금리가 0.2%포인트 정도 더 우대금리를 주거든요. 금리 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갖고 이게 최대 0.7%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금리 면에서도 결혼하고 그렇죠. 자녀 낳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 주의사항은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야 된다라는 거. 이건 정책 자금이니까 그래요. 일반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연봉 이런 수준 소득 기준이 있네요. 있고요. 네. 미혼 같은 경우는 이게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부부 합산이 더 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나 아니면 디딤돌 대출 이런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한도나 이자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주거 혜택 받고요. 그다음 대출 혜택 받습니다. 결혼 신혼부부 또 출산 가구에 대한 세 번째 세제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데 좀 꼭 알아둬야 될 세제 혜택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나 증여세죠. 예,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성년 자녀에 대해 이제는 증여를 해준다. 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10년간 5천만 원 공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세한다 했을 때 10년마다 이제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해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바뀌었던 내용은요. 아시겠지만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결혼을 하면은 또한 출산을 하면은 공제액이 더 늘어납니다. 1억 원으로 이제 늘어나는데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5천만 원과 1억 원 합쳐서 이제는 1억 5천까지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양가를 합친다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양가에 합치면 3억 원까지 이제는 증여세가 이제 면제가 된다는 거죠.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는 가장 큰 유리한 측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주의사항 있습니다. 공제 시기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는데 결혼 공제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하고 나서 이제 2년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후 2년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결혼 날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결혼 날짜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시는데 혼인 신고 날 기준으로 전후 2년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출산 결혼 공제 같은 경우는 서로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 합쳐서 평생 1억 원 한도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거주자 요건 충족하셔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그러니까 기준이 183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 이상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국내 체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증여 2024년도에 사실상 이게 얘기가 나왔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2024년도 증여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증여한 거 이거는 이제는 1억
1억 원 알겠습니다. 공제 혜택 안 된다라는 거 체크를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출산에 있어서는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예 현금을 지급하는 또 그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출산 지원금 한번 볼까요? 현금 지급?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애를 낳고 싶은 또 욕망이 있는데 그건 좀 도전하시죠. 네. 두 번째 결혼은 네, 네. 왜 그러냐면 첫 만남 이용권이 저 때는 없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200만 원이고요.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를 주게 되고 이거는 유흥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급여도 올랐죠. 0세가 100만 원, 그다음에 그렇죠. 1세 한 살이 이제 50만 원이 50만 된 원. 네. 부모 급여가 나오고요. 아동 수당도 만 8세 미만이 월 1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양육 수당도 나오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게 바로 양육수당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통비도 지원해 줍니다. 이게 교통비요? 네.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바우처라고 해서 7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경기도는 100만 원, 인천은 네. 50만 원입니다. 지자체 출산 장려금도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광진구 100만 원, 중구 5개 이상은 1,000만 원 이렇게 주고요. 아, 지금 저게 현행 지금 운영되고 네, 있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죠? 맞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주는 거죠. 지자체. 놀라지 마세요. 전남 고흥구는요 1,080만 원입니다. 아, 저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건구에서는요. 진도구는 1,000만 원. 1,000만 원.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자는 의미로 지금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겠고 지자체 출산 장려금은 일시금입니다. 이거는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계속 월마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런 출산에 대한 정부 혜택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공청회 같은 걸 했을 때 네. 모든 혜택이 아이를 낳고 이후에 지급이 된다. 근데 우리가 뭐 임신 출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개선도 되고 반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이 이제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는 많은 의견이 뭐냐 그러면 정부 지원이 출생 이후부터 너무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게 아니냐. 집중되는 그때부터 거 아니냐. 시작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임신 초기부터 낳아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신 4개월 이내에 등록하게 되면 산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졌죠. 이거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출산 계획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3명을 만약에 출산한다 그러면 전액 탕감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출생 이전부터 지원되는 정책들이 그렇죠. 고려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급여, 또 출산 장려, 이제 아이 낳고 또 부부들,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라떼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하루도 못 쉬었던 것 같은데 잠깐 반나절 갔다가 다시 또 취재 현장에 갔던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네, 이 맞습니다. 휴가 기간이요. 네. 금방 말씀 주신 게 바로 아빠 출산 휴가인데 지금은 20일 유급 휴가를 무급도 아니라 유급 휴가를 줍니다. 아빠죠. 아빠죠. 네. 예, 그래서 배우자가 만약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휴가를 아빠들한테도 지금은 주고 있다. 아마 지금 기성세대들은 깜짝 놀라실 정보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도 있는데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 원이 나오고요. 4에서 6개월은 200만 원, 7에서 12개월은 이제 160만 원 이렇게 이제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66도 부모 육아휴직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죠 한마디로 엄마 아빠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에서 2개월이 250만 원, 뭐 4개월에 350만 원, 6개월에 450만 원 이렇게 되면서 최대한 4천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많은 대책들 총망라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현재까지 되게 좋거든요. 네. 7월까지가 14만 명, 이대로만 가면 25만 명 신생아수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만 명, 40만 명, 다시 100만 명 출산 시대까지 힘차게 달려보죠.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